아버지는 이 집에서 남는 그림자에 불과해. 이제부터 열쇠는 내 거야. 재석이 몸을 숙여 내 코트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뽑아냈다. 연습이라도 한 듯 매끄러운 동작. 곁에 선 은경은 입꼬리를 비틀며 미소 지었다. 아버님, 더는 애쓰지 마세요. 아버지는 짐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할 겁니다. 심장이 빈통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쾅쾅 울렸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그토록 무능하다면 이 집을 피 묻은 손으로 세운 사람은 누군데? 너를 대학에 보내려고 너희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판 건 또 누군데? 그러나 목이 꽉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등 뒤에서 203호 문이 클릭하고 닫혔다. 관뚜껑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길게 울렸다. 차갑게 식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낮게 속삭였다. 너희는 이겼다고 믿겠지. 하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나는 1950년생 김영호다. 특별할 것 없는 이름이지만 내게 그 이름은 기름땀과 쇳가루로 얼룩진 평생이었고 공사장에서 손가락이 굳어가던 추운 밤들이었으며 살아있는 자의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지던 나무틀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 그 자체였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 돈 한 푼 빌린 적 없고 나 대신 고개 숙이게 한 적도 없다. 70평생.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는 것을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신 효쇼자를 지키는 것과 같이 여겼다. 가난할 순 있고 빈손일 순 있어도 자존심만큼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그날 아침 내 아들 재석이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했다. 나는 본래 잔병치레가 없는 편이고 기껏해야 나이 탓에 허리와 무릎이 쑤시는 정도였지만 녀석은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통 입맛도 없으시잖아요. 마음 편하게 종합검진 한번 받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일이. 녀석은 내 명의로 된 아반떼를 몰았다. 내가 용접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직접 산 차였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남동구의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다. 그래도 아비 생각은 할 줄 아는구나. 아직은 내가 쓸모가 있다는 뜻이겠지. 라디오에서는 인천대교 교통체증 소식이 흘러나왔고 나는 그저 평범한 병원 방문일 뿐이라고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낯선 길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이 길은 소래병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내가 묻자 녀석은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는 주차하고 바로 따라 들어갈게요. 차에서 내리자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간판에 박힌 반짝이는 글씨가 내 눈을 파고들었다. 은빛 마을 요양원. 심장에 그대로 망치를 맞은 듯했다. 로비의 공기는 싸늘했고 소독약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코끝을 바늘로 찌르는 듯 시큰하게 만들었다. 벽에는 노인들이 미소 짓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환한 미소였지만 그 눈빛은 초겨울 속초의 하늘처럼 흐리고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은 부는데 햇살 한 줌 남아있지 않은 그런 하늘. 접수 창고에는 재석이의 아내 최은경이 어느새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밝은 색의 정장을 입고 반들거리는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있었다. 입가에는 예의 바른 미소, 소위 성공한 사람의 표준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운 입술 위에 급하게 덧칠한 립스틱처럼 내게 전혀 와 닿지 않았다. 아버님, 이제 짐은 내려놓으세요.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올가미처럼 나를 조여왔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다가온 재석이가 내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듯 익숙하고 빠른 동작이었다. 집과 차 열쇠 꾸러미가 내 주머니를 빠져나가 녀석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푹 쉬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모실게요. 안전하게. 그 두 글자가 말뚝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다. 소리치고 싶었다.
너희 둘이 사는 그 아파트는 누가 땀 흘려 사준 내 놈 대학 등록금 대려고 네 어미 결혼 반지를 판 건 누구였더냐? 하지만 목구멍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긴 복도를 따라 이끌려갔다. 양옆의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봉인된 기억으로 가득 찬 거대한 냉장고들처럼 고요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병원 진료가 아니라 장례식이라는 진실이 겹겹이 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203호. 문이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닫혔지만 그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좁은 방 안에 섰다. 벽은 생기 없는 옅은 노란색이었고 창가에 놓인 작은 침대 너머로는 무표정한 벽돌담만 보였다. 침대 위에는 미리 개어놓은 옷가지가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다. 마치 내가 이미 죽었고 사람들이 시신을 관에 넣기만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참나무 냄새도 삐걱거리는 천장 선풍기 소리도 재석이의 어린 시절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남은 문틀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 차가움, 그리고 머릿속을 파고드는 소독약 냄새뿐이었다. 은경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마치 복지 담당 공무원이 통지서를 읽듯 말했다. 아버님, 여기에 서명하시면 절차는 금방 끝나요. 이제부터는 푹 쉬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서류 위에 글자를 보았지만 눈앞이 아찔했다. 내 이름은 반듯하고 냉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은 내가 이제 삶에서 삭제되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라벨이 붙여져 이송된 하나의 짐일 뿐이었다. 은경은 미소를 거두고 몸을 돌렸다. 재석이는 마치 성공적인 계약을 마친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방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머릿속에 죽은 아내 윤미숙의 영정사진이 떠올랐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이 그리 애지중지하며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 키운 아들이 제 아비를 이곳에 데려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평생 쇠붙이 냄새에 익숙했고 집을 세웠고 아들이 열이 날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두 손. 그 손이 이제는 곧 갇히게 될 늙은이의 손처럼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나는 익숙하고 단단한 물건을 만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지. 나를 산채로 묻었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 기억, 이 머리, 그리고 하나의 계획을. 나는 휴대폰을 켰다. 액정이 밝아지며 주름진 내 얼굴을 비췄지만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3호의 문이 닫히기 사흘 전 인천 남동구의 내 작은 아파트는 여전히 따스한 참나무 향이 맴돌았다. 내 손으로 직접 대패질하고 장을 짜고 마룻바닥을 한 장 한 장 꿰맞췄다. 나무의 결 하나, 흠집 하나까지도 모두 내 얼굴의 주름살과도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습관을 지키고 있었다. 뜨거운 물이 도자기 잔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고 피어오르는 김은 집의 낡은 냄새와 뒤섞였다. 나는 식탁 옆 빈 의자의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그 자리는 내 아내 윤미숙의 자리였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위해 옥수수차 한 잔을 따라 예전 그 자리에 놓아두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제사상 위 영정사진 속 아내는 아침 햇살처럼 온화했고 그 미소 띤 눈매는 마치 나를 달래는 듯했다. 나는 숨결에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숙아, 이 계절엔 바람이 차니 베개에 파스라도 붙이고
자, 밤에 목덜미 시리다. 대답은 없었다. 부엌의 나무 문틀에는 아직도 연필 자국이 선명했다. 재석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125cm의 표시를 했다. 5학년 때는 142cm에 또 하나의 선을 그었다. 잉크 자국은 희미해졌지만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지운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낡은 얼룩일 뿐이겠지만 내게는 아버지로 살아온 한평생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사는 곳을 자산이라 부른다. 내게 집은 사람이었다. 그곳에는 숨결이 있었고 땀이 배어 있었고 미숙이가 남동시장에서 사오길 좋아하던 값싼 비누 냄새가 있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소리, 버스 시동 거는 소리, 김치 파는 할머니의 외침 소리,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이 집의 심장 박동을 이루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액정을 보니 재석이의 번호였다. 나의 하나뿐인 아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단 오르내리시는 거 위험해요. 은경이랑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버지를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어요. 녀석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어릴 적 아빠하고 웅얼거리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금은 회사 회의실에서 발표라도 하듯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웠다. 녀석이 방금 뱉어낸 방안이라는 단어는 겨울날 유리창 모서리처럼 차갑게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미숙이가 찻잔을 놓곤 하던 바로 그 자리. 나무 식탁 위에 햇살 자국을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천천히 말했다. 나는 건강하다. 이 집 문틀 하나, 계단 하나까지 내가 직접 박았다. 40년간 누구 부축 없이 오르내렸다. 나한테는 어떤 방안도 필요 없다. 수화기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비단 옷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은경이가 옆에 서서 재석이에게 제 뜻대로 말하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마침내 아들이 말했다. 업무 일정을 통보하듯 냉정한 목소리였다. 주말에 저희가 들를게요. 아버지, 준비하고 계세요. 질문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저 명령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텅 비었다. 방 안,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살이 벽에 걸린 낡은 결혼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나와 미숙이, 아직 머리카락은 까맣고 눈빛은 빛나던 시절. 부산의 작은 성당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재석이는 겨우 3살이었고 마당을 아장아장 뛰어다니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가 나지막이 말했었다. 우리는 저 아이 웃음소리 하나면 가진 것 없이도 충분해요. 지금 내 아들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내가 아직 뚜렷이 볼 수 없는 어떤 계획, 어떤 방안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다. 이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쳤고 개울을 건널 때 어깨에 태웠었다. 이제 이 손은 분노로 떨릴 뿐이었다. 텔레비전을 켜자 서울에 새로 문을 연 실버타운 광고가 나왔다. 아름다운 그림이었지만 그들의 눈 속에서 나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공허함을. 그 어색한 웃음은 오늘 아침 은경이가 내게 보여주었던 웃음과 똑같았다. 나는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내게 상기시켰다. 이곳은 내 피와 살이 스며든 곳이라고. 거실의 나무 선반에는 1980년 지진 때 생긴 균열이 아직 남아 있었고 나는 그것을 시멘트로 직접 메웠다. 부엌 창문은 삐걱거렸고 나는 경첩을 3번이나 갈았다. 천장 선풍기는 윙윙 소리를 냈고 미숙이는 평생 기술자로 살면서 저것도 안 고치냐고 타박하곤 했다. 윙윙거리는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 문틀의 연필 자국까지 모든 것이 내 몸의 일부였다. 다시 휴대폰 액정이 밝아졌다. 재석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 내일 집문서 좀 확인하러 들를게요. 집문서?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아찔했다.
문자 메시지의 글자 하나하나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는 순간 깨달았다. 그놈이 말한 더 좋은 방안이란 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텅 빈 방 안에 메마른 웃음소리가 울렸다. 나는 미숙이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저것들이 이 집을 가지고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어.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영정사진 속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마치 나를 똑바로 보며 재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영호 씨, 우리가 평생 일군 것들을 저놈들이 짓밟게 두지 말아요. 나는 눈을 감고 기억의 홍수에 몸을 맡겼다. 망치 소리, 못 박는 소리, 새로 만든 계단을 오르며 까르르 웃던 아들의 웃음소리. 그 기억들이 수천 가닥의 밧줄처럼 나를 이 집과 단단히 묶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미숙이의 빈 의자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느릿느릿 움직였다. 나는 알았다. 이번 주말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것 또한 알았다. 만약 저들이 내 집, 내 피와 살을 빼앗으려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훑었다. 손가락이 오래된 이름 하나에서 멈췄다. 옛 동창이자 지금은 인천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박기훈. 아직 전화는 걸지 않았다. 그저 소매 속에 감춰둔 패처럼 그 이름을 확인해 둘 뿐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넘어와 나무 식탁 위, 미숙이가 찻잔을 놓던 그 햇살 자국 위로 떨어졌다.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숙아, 이번 주말에 놈들이 올 게다. 나는 준비하고 있을 거다. 토요일. 이상할 정도로 바람 한 점 없는 인천의 오후였다. 마당에서 들려오던 아이들 소리도 생선을 파는 트럭의 확성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집안 벽시계가 느리지만 차갑게 무언가 곧 일어날 일을 역산일선하듯 뚝딱이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나무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아직 채 마시지 못한 커피잔에 손을 무심코 올려둔 채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다. 멀리서부터 골목 안으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낯익은 이웃의 오토바이 소리가 아닌 낮고 무겁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SUV.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녀석들이 온 것이다. 흰색에 번쩍이는 SUV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은경이 먼저 내렸다. 몸에 꼭 맞는 라일락색 원피스에 선글라스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바람에 가볍게 흩날리는 웨이브진 머릿결. 며느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얇은 굽의 구두가 타일 바닥을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내리쳤다. 그 소리는 마치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망치 소리처럼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아버님, 집골조가 정말 튼튼하네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가죽 소파의 등받이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는 애정 한 점 없이 감정평가사의 손길처럼 차갑고 정확한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그 손가락은 마치 골동품의 가치를 매기듯 가죽 표면의 갈라진 틈과 흠집 하나하나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저것은 시아버지를 존경하는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눈빛이었다. 재석이는 뒤따라 들어왔다. 빳빳하게 다린 흰 셔츠에 옅은 회색 넥타이.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녀석은 곧 자산을 인수받을 사람처럼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빠, 식사는 하셨어요? 같은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싸늘한 고갯짓뿐이었다.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처럼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은경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가죽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다. 며느리는 반들거리는 폴더를 열었다. 방 안의 조명빛이 상아색 표지 위에 반사되었다. 표지에는 한자로 은여원
라이트하우스 실버타운이라는 글자가 도들새김되어 있었다. 안에는 컬러 인쇄된 브로슈어가 들어 있었다. 푸른 잔디밭, 가지런히 놓인 하얀 벤치, 양복을 입고 앉아 미소 짓는 노인들의 사진. 입가를 살짝 올린 단정한 미소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먼지 낀 창문처럼 흐리고 텅 비어 있었다. 아버님, 저희가 다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래요. 거기엔 개인별 맞춤 영양식도 나오고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푹 쉬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재석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매끄럽고 단조로웠다. 명백히 준비된 대사였다. 하나의 각본.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그 차가운 브로슈어를 떠나 부엌 문틀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연필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희미해진 자국이었지만 나는 마치 일기장을 읽듯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재석이 초등학교 3학년, 키 125cm, 5학년, 142cm. 녀석의 키가 나보다 더 커졌을 때 나는 표시를 멈췄다. 그날 녀석은 펄쩍펄쩍 뛰며 환하게 웃었었다. 아빠! 내가 이겼다! 그 기억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을 삼키며 느리지만 돌처럼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집은 엑셀표의 칸 하나가 아니다. 한 가족의 척추다. 네 어미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곳이고 내 놈이 자라난 곳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경이 폴더를 덮었다. 탁! 하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더 이상 감추지 않는 눈빛이 번뜩였다.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이상 달콤하지 않고 가위로 천을 자르듯 날카로웠다. 아버님, 때로는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이에요.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허리를 꼿꼿이 폈다. 내 목소리는 메마르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아니, 여기까지다. 스레드. 재석이가 움찔했다. 나는 녀석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녀석은 반박하지 않았다. 마치 엄마 등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하게 내버려 두는 어린아이처럼 침묵했다. 은경은 나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빛이 없었다. 차가운 쇠붙이 냄새가 났다. 효심은 없었다. 오직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알겠어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여유로운 동작으로 가죽 가방을 닫고 일어섰다. 구두굽이 타일 바닥을 규칙적으로 내리쳤다. 또각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운명을 못 박는 망치 소리 같았다. 재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뒤를 따랐다. 아무 말도 없이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온 집 안을 울리며 나무 벽을 가늘게 떨게 했다. 나는 안으로 돌아섰다. 시선이 제사상으로 향했다. 미숙이의 액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향 연기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살짝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바로 세웠다. 영호 씨, 놓지 말아요. 당신은 아직 허리를 펴야 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바깥의 어둠이 나무 틈새를 비집고 방 안으로 서서히 기어 들어왔다. 그 냉기가 살갗에 닿았지만 내 안의 불씨를 꺼트리지는 못했다. 나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모든 익숙한 물건들이 문득 증인이 된 듯했다. 내가 직접 짠, 이제는 빛이 바랜 나무장, 윙윙거리는 천장 선풍기, 햇볕에 색이 바랜 커튼. 모든 것들이 마치 내게 묻는 것 같았다. 주인어른, 저들이 저를 데려가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나는 의자에 앉았다. 아침 햇살처럼 온화한 미숙이의 영정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숙아, 저것들은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하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저놈들이 우리 집을 숫자로 바꿔버리게 두지 않을 거야. 밖에서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창문을 넘어와 벽에 비쳤고 내 그림자를 상처처럼 길고 구불구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싸움은 더 이상 내일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내 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김영호는 그 문을 열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막 커피를 다 내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재석이의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평소와 달리 진심이 담긴 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됐는데 오늘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종합검진 받게 해드릴게요.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약속할게요. 나는 가만히 서서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미숙이의 영정 사진 위로 비치던 희미한 빛마저 흔들리는 듯했다. 어쩌면 녀석이 잘못을 뉘우친 걸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문 앞에는 그 아반떼가 서 있었다. 나는 익숙한 조수석에 올라탔다. 낯선 새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차가 달리는 동안 녀석은 축구, 주식시장, 송도의 새 프로젝트 같은 지엽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았다. 나는 들으면서도 마음속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차가 인천대교를 지났다. 나는 문득 이 길이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옆으로 늘어선 미루나무 길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내가 물었다. 여긴 낯선 곳인데 세브란스로 가는 길이 아니잖니. 재석이는 나를 보지 않고 시선을 앞 유리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목소리는 잘 짜인 각본처럼 간결했다. 사설 웰니스 센터예요.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웰니스 센터. 그 단어는 마치 수면제처럼 들렸다. 차가 멈췄다. 철제 자동문이 열리고 강철빛을 반사하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은빛마을 요양원. 심장이 쿵쿵 울렸다. 마치 빈 통을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았다. 로비에는 은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몸에 붙는 원피스, 옅은 분홍색 립스틱. 마치 피부 관리실에서 막 나온 듯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목소리는 설탕처럼 달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버님, 잘 오셨어요. 돈 유니델에서 안들 접수대 위. 며느리는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8년 전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었다. 나는 그때 의료용으로만 쓰일 거라 생각하고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서명했었다. 그런데 오늘 놈들은 그것을 올가미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은경이 서류를 넘기자 종이장 스치는 소리가 사각거렸다. 그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몸을 돌려 재석이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이 메었다. 네 어미가 이걸 봤다면 부끄러워했을 거다. 녀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히는가 싶더니 금세 떨어질 듯 차올랐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곧바로 녀석의 눈빛은 다시 온기 없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열쇠 주세요. 은경이 손을 내밀었다. 길고 매니큐어가 잘 칠해진 손가락이었다. 재석이는 내 외투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짤랑 하는 작은 소리가 울렸지만 내 심장 속에서는 찢어지는 소리로 들렸다. 우리 집 문틀에 새겨진 모든 연필 자국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는 2층으로 이끌려갔다. 문이 열렸다. 203호. 옅은 노란색 벽. 유일한 창문 너머로는 회색 벽돌단만 보이는 방. 침대 위에는 내진 가방 하나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옷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지퍼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마치 치욕을 꾸려놓은 짐짝처럼. 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한때 강철과 나무를 짊어졌던 등은 이제 부러진 활대처럼 휘어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귓속에서 피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복도 밖에서 은경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문 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다. 며느리는 차 옆에 서서 열쇠 꾸러미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보습이 잘된 손바닥 안으로 깔끔하게 다시 받아냈다. 던지고 받는 동작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다. 재석이가 차문을 열고 건물 쪽을 돌아보았다. 단 1초. 녀석의 시선이 잠시 멈췄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이내 녀석은 고개를 숙이고 운전석에 앉았다. 차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다. 그들은 떠났다. 저 차 안에 놈들은 내 인생을 싣고 떠났다. 생기 없는 옅은 노란색 방 안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벽식의 초침은 마치 브레이크 없이 오르막을 오르는 어린아이의 자전거처럼 더디게 원을 그렸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는 안개처럼 자욱했고 머리카락과 옷, 심지어 폐부 깊숙이까지 스며들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눈이 시큰거렸다. 마치 이 세상 전체가 나의 마지막 흔적마저 깨끗이 지워버리려는 듯했다. 그때 머릿속에서 아내 미숙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해 오랜 기침으로 잠긴 목소리로 했던 말이 울려 퍼졌다. 영호야, 허리 펴. 남자들은 고개 숙이는 거 아니다. 폭풍이 와도 문 걸어 잠그고 침착하게 빗장 찾아라. 영호 씨, 허리 펴요. 우리 집 남자는 고개 숙이는 거 아니에요? 폭풍이 몰아쳐도 문부터 걸어 잠그고 침착하게 빗장을 찾아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노쇠함으로 이미 굽어버린 등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나를 고추 세웠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저 딱지가 않고 심장 안에 얇은 강철막처럼 굳어버렸을 뿐이다. 나는 안주머니를 뒤졌다. 떨리는 손끝에 단단한 물건이 닿았다. 휴대폰.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화면을 켰다. 푸른 빛이 주름진 얼굴 위로 비치며 내 피부에 새겨진 나이테를 반사했다. 놈들은 내 집과 차, 내 인생의 열쇠까지는 빼앗아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머릿속의 기억과 내가 수십 년간 그려온 설계도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복도 밖으로 약품 카트 바퀴가 삐걱거리며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기계의 일부가 된 듯 무표정한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지나갔다.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고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보려 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만 빼고 이만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간호사였다. 나는 그녀가 옆방에 잠시 멈춰서서 할머니의 베개를 고쳐주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편안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살과 뼈가 있었다. 은경의 플라스틱 미소와는 달랐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곳에도 빛이 들어올 틈은 있다는 것을. 늦은 오후 아니 씨가 혈압계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가만히 앉아 그녀가 내 팔에 커프를 감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숨을 내뱉듯 나지막이 말했다. 한옥에 쓰는 나무에 대해 알아요? 나무가 단단해지려면요. 비바람과 햇볕을 충분히 맞아야 해요. 서두르면 뒤틀어질 뿐이지. 아니 씨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이내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희 할아버지가 경주에서 목 쑤셨어요. 볕에 말리는 나무 냄새 맡으면서 자랐는걸요. 다리가 놓였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무거웠다. 5분만, 단 5분만 시간을 좀 벌어주시오. 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야 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되는 거요. 아이, 그녀는 복도 쪽을 살피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녀가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5분이요. 누가 오면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드릴게요. 나는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처를 열었다.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쳤다.
익숙한 이름 하나에서 멈췄다. 발기운 변호사. 30년 지기 친구이자 지금은 여의도의 변호사.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통째로 잡아먹히진 말자고 약속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렸을 때 단호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야. 어디야?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하게 대답했다. 은빛마을. 놈들이 예전 포괄이 임장을 썼어. 열쇠, 집, 차, 전부 다. 박기훈의 목소리가 망치처럼 내 말을 끊었다. 전화로는 더 말하지 마. 내일 아침 10시 내가 그리로 가지. 들었나? 서명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이가 막 치워진 듯했다. 아니 씨가 나를 보며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는 딸깍하는 작은 소리를 남기며 문을 닫아주었다. 그 옅은 노란색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어둠이 단지 무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은 장막이 될 수도 있었다. 준비의 과정을 가려주고 고요 속에서 시작될 싸움을 감춰주는 장막.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벽돌담 넘어 창밖을 보았다. 폭풍이 닥쳤을 때 문을 걸어 잠글 빗장을 찾아내고 이내 내 손으로 다시 열게 되리라는 것을. 오전 10시 반투명 유리를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차가운 금빛띠를 바닥에 길게 그렸다. 나는 203호 문 뒤에 서서 일정하고 단단한 그리고 익숙한 발소리를 들었다. 박기훈. 현관문이 세차게 열렸다. 구두굽이 마른 소리로 3번 바닥을 찍었다. 낮지만 멀리 뻗는 남자의 목소리 고함 한 번 없이 소음을 가르며 직선으로 꽂혔다. 비켜주십시오. 변호사 박기훈입니다. 제 의뢰인 김영호 선생을 뵈러 왔습니다. 은경이 그 자리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 있었다. 스톤그레이 수트 원피스. 교봉 같은 미소. 2팔을 벌려 길을 막으며 공손하지만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톤. 어머,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휴식 중이세요. 오늘은 면회가 좀. 면회요? 박이 입꼬리를 올렸다. 저는 방문객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입니다. 의뢰인 접견을 막는 건 변호사 접견권 침해죠. 지금 여기서 민법과 요양시설 관련법 조문을 바로 대고 읽어드릴까요? 그녀의 미소가 반박자 멎었다. 뒤에 선 재석은 고개를 숙인 채 2 손을 맞잡았다. 눈빛은 번들거렸고 피했다. 박은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신분증을 데스크에 내밀고 또렷이 말했다. 입실 시간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김영호 선생 관련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저를 통해서만 하십시오. 그는 곧장 걸었다. 구두굽이 복도를 울렸다. 또각, 또각, 또각. 그 리듬마다 내 심장도 제 박자를 되찾았다. 203호 문이 열렸다. 박이 들어와 등을 닫았다. 어깨를 다독이지도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은 뒤 나를 정면으로 보았다. 허리 굽게 세웠군요. 좋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것들이 포괄임장을 들이밀어요. 8회 전 서류래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서 병원에서 내시경 끝나고 서명한 포괄이임 적용 범위는 응급의료에 한정. 박이 가방을 열고 등본을 꺼내 활자 위를 펜끝으로 두드렸다. 재산, 부동산, 금융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그들이 한 짓 중 의료밖에 모든 개입은 근거가 없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칼날 같은 눈으로 마무리했다. 계산은 빠르지만 욕심이 깊다는 게 약점이죠. 제 일은 그 틈으로 정확히 파고드는 겁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 은경이 문틀에 기대 섰다.
미소를 되찾고 선글라스 뒤 눈동자가 번쩍였다. 박 변호사님, 오해하셨어요. 박이 반쯤 몸을 돌리며 얼음장처럼 잘랐다. 김영호 선생은 너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의뢰인이죠. 범이 박 위임장으로 또 무언가 시도하면 저는 지금 즉시 경찰을 불러 현장 조서를 꾸길 겁니다. 그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들으시죠. 논쟁하려면 법을 가져오고. 그녀의 입술이 살짝 말렸다. 재석은 척추가 빠진 듯 의자에 푹 주저앉아 회색 넥타이를 비벼주었다. 박이 다시 나를 보았다. 이제 플랜입니다. 1단계. 새 위임장의 서명 재산 금융 법률 정권. 대리인은 저. 이 문서로 기존 위임 중 의료 외 권한을 전면 철회합니다. 2단계. 바로 공증 붙이고 남동 아파트 금매 공고 현금. 무조건부. 10% 디스카운트 감수하고 속도를 택하죠. 3단계. 대금은 유언대용 신탁으로. 명의는 윤미숙. 수익자는 단독으로 당신. 누구도 손 못 댑니다. 나는 마음속에 미숙 얼굴을 보았다. 인매가 미세하게 떨렸다. 박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은 심장이에요. 그러나 그 심장을 남의 가슴 속에 두고 사는 게 더 아픕니다. 저들은 집을 끈으로 삼아 당신을 묶으려 해요. 우리는 그 끈을 끊고 다시 지어요. 벽돌 대신 유산으로.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삼켰다. 좋습니다. 박이 문서를 펼쳤다. 딸깍 만년필 캡이 열린 낮고 선명한 소리.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어제 그 친절한 간호사를 부르시죠. 나는 호출벨을 눌렀다. 아니가 얼굴에 약간의 걱정을 띠고 들어왔다. 박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주실 건 한 가지입니다. 김 선생께서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강요 없이 서명하셨다는 사실. 누가 물으면 법적 책임은 제가 집니다. 아니가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숨을 고르고 펜을 들었다. 제 이름은 이만희입니다. 위사실을 확인합니다. 둥글고 또렷한 필체, 그 서명이 찢어진 솔기를 꿰매는 바늘처럼 문서를 여몄다. 박이 문서를 내 쪽으로 돌렸다. 여기 철회 조항 2구절. 읽고 이해 동의하십니까?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나무 토막을 파내듯 천천히 읽었다. 딸깍 펜마개가 닫혔다. 내 머릿속에선 그 소리가 안전핀이 정확히 걸리는 소리로 변했다. 문 밖에서 은경의 하이힐이 억지로 평정을 가장하며 바닥을 두드렸다. 박 변호사님, 그건 무정한 일이에요. 아버진 돌봄이 필요하. 박이 가방에서 한 장 더 꺼내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놓고 그녀 쪽으로 밀었다. 서면 통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김영호 선생 관련 부동산 금융재산 일체의 행위를 여러분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월권도 저는 즉시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니 그분 삶에서 손 떼세요. 그는 눈을 반음 낮추었다. 두 분, 머리는 좋습니다. 부족한 건 선이죠. 은경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재석은 진이 빠진 듯 털썩 앉아 회색 넥타이를 구겨주고 있었다. 박이 나를 향해 낮게 말했다. 오늘 밤 송도의 한 에이전시와 작업합니다. 현금 바이어 준비돼 있어요. 내일 감정, 오후에 클로징. 당신은 며칠 더 여기 머무세요. 순한 노인, 연기 그들이 방심해야 합니다. 저는 자네를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답했다. 침묵도 무기니까요. 박의 입가가 아주 얇게 움직였다. 웃음이 아니라 합의의 신호였다. 정확합니다. 이리자 니메레라. 그가 문서를 정리해 반듯하게 수습하고 일어섰다. 문턱에서 잠깐 멈춰 복도에 들릴 만큼 또렷이 말했다. 김 선생은 오늘 면회 없습니다. 연락하실 일 있으면 파크 파트너스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문이 열렸다. 은경이 길을 비키며도 자세를 잃지 않으려 했었다. 변호사님, 법은 법이고 정의라는 게 또
박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맞아요. 정은 다른 문제죠. 하지만 정이 노인의 목을 조르는 끈은 아닙니다. 그가 떠났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방 안에서 나는 내 심장이 다시 일정하게 뛰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가 혈압계를 정리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옛날에 싸우신 전쟁은 시끄러웠죠. 요즘 전쟁은 조용하네요. 그쵸? 조용하지만 예리하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한쪽 눈을 찡긋하고 문을 닫았다. 복도 초입에 서 있을게요. 누가 와도 주무신다고 할 겁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어깨가 가벼워졌다. 복도 끝에서 멀어지는 은경의 하이힐 소리가 처음으로 박자를 잃었다. 전화가 떨렸다. 재석의 문자. 아버지, 오늘 오후에 뵐게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카카오톡을 열었다. 그 아이가 아니라 은경의 공개 계정. 프로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PDN 방금 뜬 알림. 사진 업데이트. 우리 집 꾸미는 중. 사진 속은 내 거실이었다. 소파엔 레이스 커버가 덮였고 미숙의 사진은 재단에서 밀려나 하얀 베이비 옷 꽃병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나는 긴 시간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불길이 치솟진 않았다. 그저 차가웠다. 갓 갈아낸 톱날의 온도. 나는 박에게 한 줄 보냈다. 시작하오. 10초도 안 되어 회신이 왔다. 구매자 접촉 완료.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소독약 냄새가 짙었지만 방 구석으로 가느다란 햇줄기가 비껴 들어왔다. 그 끝자락에 미숙의 그림자가 의자에 앉는 듯 미소를 띄었다. 나는 더 이상 집이 내 손을 떠난다고 느끼지 않았다. 덫이 닫혀간다고 느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요양원은 오전 11시 반이 되면 점심이 나온다. 네 칸으로 나뉜 스테인리스 식판, 부드러운 밥, 옅은 미역국, 김치 몇 조각, 이미 식은 고등어 구이 한 토막. 나는 젓가락으로 아주 조금씩 집어 이를 다 잃은 사람처럼 천천히 씹었다. 둘레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과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만 짤그랑 감정 없는 북장단처럼 되풀이됐다. 나는 가만히 앉아 허리를 약간 굽히고 눈길을 먼 데에 풀어두었다. 맞은편에서 간호사 아니가 슬쩍 이쪽을 보더니 모르는 척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 사이엔 안목의 약속이 있었다. 내가 연기하면 그녀는 가려준다. 내가 순한 노인 역을 잘할수록 그녀는 날 의심의 바깥에 두기 쉬워진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떨렸다. 나는 냅킨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다가 살짝 받았다. 재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거의 들뜬 톤이었다. 아버지, 이제 좀 적응되셨어요? 여기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아버지가 집보다 더 편하시죠? 그쵸? 나는 웃음을 눌러 숨 고르는 소리로 바꾸었다. 그래. 그런대로. 이제 늙었지. 어디나 비슷하다. 저편이 잠깐 조용해졌다. 유리컵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은경의 하이힐 소리가 겹쳐왔다. 곧 재석이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쉬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폴더를 접어 화면빛이 손등에 주름을 비추는 걸 한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늙지 않았다. 오히려 가느다란 불꽃 하나가 고르게 타고 있었다. 오후에 박기훈이 전화를 했다. 매수인 확정. 송도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남편, 초등교사 아내, 젊은 부부입니다. 현금 결제, 대출 없음. 내일 공증서명. 나는 휴대전화를 꼭 쥐었다. 집 문틀마다 그려둔 키 표시. 모든 것이 곧 남의 이름으로 옮겨간다. 아팠지만 아깝진 않았다. 누구보다 내가 안다? 며느리가 그 집을 왕좌처럼 발 올려두게 둘 바엔 쟤와 함께 묻는 편이 낫다는 것을.
걱정 마세요. 박이 말을 이었다. 저쪽은 몰라요. 내일도 은경은 집이 자기 손에 있다고 믿겠죠. 그대로 두세요. 그게 가장 날선 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보지 못해도. 침묵할수록 천둥이 가까워지지. 그 시각 인천 남동에선 티파니가 옛 아파트로 들어섰다. 은경은 선글라스를 벗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흰 티셔츠, 어두운 데님. 그녀가 웃으며 손뼉을 쳤다. 재석아, 봐. 이 소파 너무 낡았어. 버려. 그녀는 청소팀을 불렀다. 커다란 마대자루가 들려오고 책더미와 낡은 의자가 트럭으로 던져졌다. 작업자 하나가 물었다. 이 나무장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은경이 미간을 좁히고 내가 미숙의 연필과 약봉지를 넣어두던 그 장을 한번 훑어보더니 손을 내저었다. 잡동사니 다 버려. 재석은 곁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자기 인생이 한 단계 올랐다고 믿는 얼굴. 재단 위에 있던 미숙의 사진은 아래로 밀려나고 그 자리는 하얀 베이비호스 꽃병이 채웠다. 향불은 꺼졌다. 저녁. 아니가 식판을 가져왔다.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방금 저쪽에서 전화 왔어요. 선생님이 잘 드시냐고 묻길래 얌전하시고 말 수 없고 민폐 안 끼친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엔 걱정과 단단함이 함께 있었다. 선생님, 법은 잘 모르지만 연극을 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연, 나는 소리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연극은 길어질수록 막판에 더 놀라지. 다음 날 박에게서 문자가 왔다. 완료. 트러스트 입금. 집 소유권 이전. 니마데르시아. 나는 3번이나 읽었다. 가슴 어딘가에서 녹슬어 붙어 있던 빗장이 마지막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밖에서 티파니는 여전히 몰랐다. 그녀는 레이스 러너를 탁자에 깔고 가짜 앤티크 캔버스를 벽에 걸고 SNS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 집 꾸미는 중. 그 사진은 박의 친구를 통해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연민이 일렁였다. 자기 것이 아닌 집에 색을 입히고 이미 무대가 비워진 자리에 서서 크게 노래하는 사람들. 그날 밤 나는 203호 침대에 누웠다. 문틈으로 노란 복도등이 길게 스며들었다. 야간 근무 간호사의 신발이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은 느리고 고르게 뛰었다. 북소리의 예고처럼 미숙이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 집 남자들은 북을 몰아치지 않아. 한 번만 제대로 울리면 온 동네가 듣지. 나는 웃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얹히는 감각이 왔다. 조용할수록 천둥은 가까워진다. 토요일 밤 인천엔 바닷바람 냄새와 길가 숯불 고기의 냄새가 섞여 흘렀다. 남동의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검은 원피스를 단정히 입고 가는 진주 목걸이를 감은 은경이 서 있었다. 선반 위에 피어니 향의 캔들이 타고 배경으론 케이팝 발라드 플레이리스트가 낮게 흘렀다. 테이블에는 치즈 플래터, 와인, 송도에서 시킨 스시, 그리고 한국의 멋을 지킨다며 떡 몇 접시가 놓였다. 그녀가 잔을 들어 올리며 눈웃음을 그렸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손님들이 우르르 재석의 직장 동료들, 은경의 필라테스 친구 몇,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섞였다. 휴대전화들이 일제히 들려 올라가고 인스타 스토리가 쏟아졌다. 우리 부부 드디어 내 집 마련. 재석은 와이셔츠 단추를 2칸 풀고 오랜만에 느슨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잔을 따라주며 손끝에 떨림을 감추려 했다. 누군가 방금 재단 사진 대신 걸어둔 캔버스 액자를 칭찬하자 은경은 미소로 말을 돌렸다. 분위기 좀 바꿔야죠. 한쪽엔 내가 짜맞춰 만든 나무장이 사라지고 유리 선반이 들어섰다. 문틀에 그려둔 키 표시엔 페인트가 덧발라져 흔적이 지워졌다. 웃음이 와인 거품처럼 번졌다. 잔들이 부딪히며
건배가 이어졌다. 입지 좋다, 뷰 시원하다, 레이아웃이 끝내준다, 칭찬이 줄줄이 나왔다. 은경은 찬탄의 눈길 속에 목을 고추 세운 여왕처럼 서 있었다. 8시 15분. 초인종이 딩동 음악 사이를 가르는 깨끗한 한음. 최애 과장 대기 좀 늦었나 보네. 재석이 문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활짝 지을 준비를 하던 미소가 문을 여는 순간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최 부부가 아니었다. 제일 앞에 선 건 발기운 변호사, 어두운 색 슈트, 짧게 맨 타이,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 그 옆에는 젊은 부부 남편은 배낭을 메고 아내는 손을 꼭 잡은 채 긴장과 결의를 함께 품은 표정. 뒤에는 지구대 경찰 둘, 젊은 순경 하나와 중년 순경 하나, 캡을 낮게 눌러 쓴 채 담담한 자세. 실례지만 당신은... 재석이 얼버무렸다. 박이턱을 아주 조금 들었다. 김영호 선생의 법률 대리인 박기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집의 새로운 합법적 소유자 이승우 씨와 하은진 씨. 그는 어깨를 고쳐 세우며 또렷하게 이어 말했다. 집을 인도받으러 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플러그가 뽑힌 듯 곤두박질 쳤다. 웃음이 탁 끊겼다. 은경은 반박자 얼어붙더니 곧장 PR 미소를 되찾아 노련한 MC처럼 문가로 나섰다. 박 변호사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말씀 나누실 일 있으면 사무실에서. 박은 문턱을 넘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붉은 클립으로 집은 서류철을 꺼내들어 모두에게 보이라는 듯 펼쳤다. 오늘 16시 5분 남동 공증사무소에 접수된 소유권 이전 공증 서류입니다. 거래 확인서와 수수료 영수증이 첨부돼 있습니다. 등기부는 신규 소유자 이승우 하은진로 변경 절차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안에 머무는 1초마다는 신규 소유자 요청에 따른 무단 점유가 됩니다. 한 손님의 잔이 미세하게 떨리며 홀로 리잉하고 울렸다. 창가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헛기침을 하고 한 발 물러섰다. 젊은 순경이 반걸음 앞으로 나서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저희는 질서 유지를 위해 동행했습니다. 민사로 이미 서류가 구비된 사안입니다. 새 소유자 측에서 요청하시면 질서 있게 퇴거를 부탁드립니다. 필라테스 친구 하나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렸다. 재석의 동료는 고개를 숙이며 아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우리 가자. 손님들은 물 빠지듯 스르르 흩어졌다. 건조하게 몇 마디 덕담을 남기고 베란다 쪽으로, 복도 쪽으로 시선을 피하며 사라졌다. 제 1분도 안 돼 거실은 절반이 비었다. 안 돼! 은경이 튀어나오듯 소리쳤다. 손이 서류를 낚아채 허겁지겁 넘겼다. 이거 가짜야. 함정이야. 여긴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박이 고개를 기울여 활자를 가리켰다. 초등학생에게 익혀주듯 또렷이 양도인 김영호, 전권 위임장 어제, 간호사 이만희의 법적 증인 확인 포함, 공증인의 실명 날인, 양수인 이승우 하은진, 대금 현금 이체 확인 첨부. 인도 서명 즉시 그가 시선을 들었다. 목소리는 반음 낮아졌다. 마술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재석이 은경을 돌아봤다. 낯빛이 새하얗다. 정말요? 헛기침 같은 질문이 목에 걸렸다. 닥쳐. 은경이 날카롭게 뱉고는 곧바로 박을 향해 돌진했다. 소송할 거예요. 다 소송해. 나 임신했어요. 알아요? 임신부를 길바닥에 내모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웅성임이 잠깐 잃었다가 꺼졌다. 저희가 내쫓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 요구를 이행하는 겁니다. 소송은 적절한 곳에 제기하세요. 다만 지금은 개인 물품을 챙기시고 퇴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스테 예로 단어들이 바닥에 납덩이처럼 떨어졌. 박이 몸을 비켜 젊은 부부가 문턱을 넘도록 자리를 냈다. 그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신뢰가 많습니다. 저희는 김 선생님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저
작은 가정을 시작할 집을 산 것뿐이에요. 남편이 말했다. 손은 여전히 아내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단정한 한마디가 재석의 고막을 곧장 찔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 안을 둘러봤다. 레이스 러너, 향초, 빈잔들. 안 돼. 그가 중얼거리더니 더 크게 외쳤다. 안 돼. 여긴 내 집이야. 아니요. 박이 막았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그래서 더 잔혹했다. 여기는 당신 아버지의 집이었죠. 그리고 방금 그는 그걸 자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은경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진정하세요. 얘기는 나중에.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립스틱은 번지고 마스카라는 얼룩졌다. 다 꺼져 라고 외쳤지만 손은 떨렸고 심장은 난타를 당했으며 다리는 풀렸다. 경찰이 수첩을 폈다. 통지 시각 20, 23. 퇴실 절차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혼돈. 캐리어가 바닥을 질질 끌었다. 핸드백, 집들이, 선물 상자가 마구 쑤셔 넣어졌다. 누군가 잔을 떨어뜨렸고 유리 파편이 랭랭 장송의 종소리처럼 흩어졌다. 한순간 와인 파티는 자존심의 상가성녀로 변했다. 마침내 은경과 재석은 복도에 섰다. 박은 새 주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합니다. 이제 이 집은 두 분 것입니다. 따뜻하게 지키세요. 문이 닫혔다. 긴 복도, 스며드는 바람, 차가운 네온등. 손님들은 마치 없었던 사람들처럼 사라졌고 이웃들은 문을 살짝만 열어 틈으로 이 참상을 엿봤다. 재석은 의미 없는 집들이 선물 상자 하나를 끌어안고 허공을 바라봤다. 은경은 번진 마스카라를 급히 닦아내며 불덩이를 삼키듯 숨을 들이켰다. 재석. 그녀가 이를 갈았다. 무능해. 늙은이 하나한테 끌려다녔잖아. 재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질문 하나만 남았다. 멀리 203호에서 영호는 등을 기대고 밤의 고요를 들었다. 그는 거기 없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그 집을 가득 메웠다. 박이 휴대폰을 들어 짧게 보냈다. 끝. 반대편에서 답은 바로 왔다. 들었다. 가로등 아래 막 왕좌에서 떨어진 둘이 서 있었다. 분노했고 수치스러웠고 텅 비었다. 그리고 그들에겐 집이 없었다. 은경이 온라인으로 주문해둔 홈 스윗 홈 포스터는 아직 못 걸린 채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다. 한쪽 모서리가 꾸깃해져 있었다. 계단통에서 불어온 바람이 그것을 파삭파삭 소리나게 넘겼다. 마치 조문이었다. 밤비가 퍼붓듯 쏟아졌다. 인천 바람 속에서 모텔 블루문 간판이 깜박거리며 젖은 인도 위에 보랏빛 네온을 늘어뜨렸다. 은경은 처마 아래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마스카라. 페인트가 벗겨진 캐리어를 힘주어 끌었다. 재석은 의미 없는 집들이 선물 상자를 품에 안은 채 피를 다 빨린 사람처럼 공허한 눈으로 서 있었다. 삑. 모텔 203호 문이 쓸쓸한 비푸음과 함께 열렸다. 안은 묵은 담배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가 정면으로 맞붙어 악취를 폈다. 바랜 주황 꽃문의 침대보, 건조하게 긁히는 에어컨 소리. 다 당신 탓이야. 은경이 이를 갈아 첫마디부터 찬물을 끼얹었다. 당신은 늙은이 하나와 변호사한테 집 한가운데서 끌려다녔어. 그건 우리 집이 아니었어. 재석이 쉬쉬거리며 받아쳤다. 한 번도 아니었지. 나는 그걸 우리 집으로 만드는 중이었어. 그녀가 캐리어를 탁 내려쳤다. 당신이 남자답게만 했어도 달랐어. 말해도 남자답다는 게 수상한 서류에 서명하는 거냐? 당신이 안 해도 그분은 했겠지. 그리고 당신은 그걸 그대로 두었고 말이 부딪히다. 바람이 낡은 창문을 덜컥거렸다. 이내 둘 다 입을 다물었다. 테이프로 붙인 비닐 커튼이 바들바들 떨렸다. 은경은 일회용 컵에 물을 가득 따라 꿀꺽 삼키더니 탁자 모서리에 딱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내일.
그녀가 거친 숨 사이로 말했다. 은빛 마을로 가. 그 늙은이를 내 앞으로 끌어내. 눈을 보고 말하게 할 거야. 그래.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가 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글자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 비가 개자마자 바람이 바닷냄새를 밀어올렸다. 은빛 마을의 스테인리스 간판이 냉랭하게 빛났다. 은경은 후드를 푹 눌러쓰고 하이힐을 빠르게 박았다. 데스크 직원이 모니터를 훑어보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김영호 어르신은 어젯밤 퇴소하셨습니다. 퇴소? 몇 시에? 은경이 튀어올랐다. 19시 40분경요. 위임장 확인했고 변호사 동행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죠?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정중한 미소가 얼음처럼 굳었다. 재석의 입술이 깨물린 자리에서 붉게 터졌다. 그는 획돌아 복도 끝으로 달려가 203호 문을 힘껏 밀쳤다. 안은 텅 비었다. 펼침새로 가지런히 눕혀진 이불 정중앙에 놓인 베개. 침대 옆 탁자에는 간호사 호출 안내지만 덩그러니 바로 어제까지 한 사람의 삶이 있던 기색은 모조리 지워졌다. 아버지. 그의 부름은 노란 벽지에 삼켜졌다. 빈방을 두드리다 멈춘 장면이 눈에 밝혔다. 폭풍이 지나가고 남은 건 완벽한 침묵뿐. 긴 신호음 끝에 떨어지는 목소리는 판결문처럼 냉정했다. 박엠 파트너스입니다. 박 변호사, 저는 재석입니다. 김영호 선생, 제 아버지요. 안전한 곳. 그리고 당신이 물을 범주가 아닙니다. 은경이 전화기를 낚아채 목을 세웠다. 변호사님, 우리 아버지 돈으로 뭘 했죠? 집은 팔아먹고 돈은 어디 있죠? 유언 대용 신탁, 명예 윤미숙, 유일 수익자 김영호. 그 외 누구도 접근 권한 없음. 천천히 받아 적으세요. 누, 구, 도.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씩 고막에 비수처럼 밝혔다. 사기야. 은경이 소리쳤다. 아닙니다. 박은 담담했다. 저는 의뢰인의 의사를 집행했을 뿐 두 분은 욕망과 허점으로 스스로를 묶었고 저는 그 핀을 뽑았죠. 재석이 전화를 빼앗아 억눌러 물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차는요? 뷰익은 이만희 간호사에게 양도 선의에 대한 선물, 서류 적법, 또 하나의 차가운 칼날. 은경이 마른 나무처럼 삐걱 웃었다. 간호사에게 차를 준다고요? 집과 차를 정의로 꾸며서 연극하십니까? 저는 연극을 하지 않습니다. 박이 답했다. 질서를 되돌립니다. 우린 소송할 거야. 전부 되찾. 근거가 있다면 하시죠. 다만 지금부터 김영호 선생 관련 모든 연락은 우리 사무실을 통해 직접 접촉 금지. 뚝 통화가 끊겼다. 로비에는 에어컨 송풍 소리만 메말랐다. 은경은 반박자 얼어있다가 재석을 돌아보았다. 봤지? 우린 웃음거리야. 네 탓이야. 우리 탓이야. 그가 낮게 말했다. 말은 공중에서 꺼졌다. 그녀는 듣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다. 하늘이 다시 먹구름으로 내려앉을 무렵 그들은 모텔로 돌아갔다. 프런트의 중년 남자는 인스턴트 커피를 따르며 얼굴도 들지 않았다. 하루 더? 이틀. 은경이 손잡이를 하얗게 쥐며 말했다. 방엔 어젯밤 냄새가 그대로였다. 창을 열자 싸늘한 바람과 옆방의 라면 스프 냄새가 몰려들었다. 향초와 와인의 세계는 어젯밤 유리잔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아버지께 다시 전화해. 은경이 휴대폰을 던졌다. 아니면 그분 집으로 가든가. 노메니 모타일리나. 어느 집? 재석의 눈이 벌겋게 물들었다. 질문이 목을 틀어막았다. 그 새로 잡은 숙소?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둘은 동시에 알았다. 문이 없다는 것을. 재석은 침대에 걸터앉아 머리를 감쌌다. 부엌 문틀에 남겨둔 키 표시. 아버지 다리 사이를 뛰놀다 넘어지면 번쩍 안겼던 날들.
거친 손으로 세운 한 생애를 그는 한철 만에 걷어찼다. 자존심은 어젯밤의 유리처럼 바닥에 흩어졌다. 이제 뭘 할 거야? 은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몰라. 그가 처음으로 솔직했다. 그녀가 씁쓸히 웃었다. 넌 몰라. 나는 알아. 돈을 받아내. 우리 몫에 돈은 없어. 그럼 만나자고 요구해. 분할하라 하고 부양 책임도 덜 먹여. 법엔 틈이 많아. 방금 박 변호사가 그 틈을 우리 얼굴에 던졌어. 은경이 일회용 컵을 벽에 집어던졌다. 퍽 찌그러진 컵이 힘없이 바닥에 굴렀다. 해질녘 재석의 휴대폰이 떨렸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 알림 윤미숙 장학금이 여학생 1호와 협약. 다음 학기부터 지원 개시. 문의 박앤 파트너스. 은경이 낚아채 읽더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집한 돈으로 장학금을? 그래. 재석이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드럽고 단단한. 어딘가에서 오래된 말이 들려왔다. 적게 있으면 적게 내고 많이 있으면 많이 내라. 다만 네 것이 아닌 건 손대지 마라. 그는 눈을 떴다. 천장의 푸른 네온이 한 줄 칼자국처럼 그어졌다. 엄마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나를 부끄러워하겠지. 그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은경이 획 돌아섰다. 아무것도. 그는 일어나 문으로 걸었다. 내일 박사무실에 갈 거야.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다시 읽어달라고 할 거야. 미쳤어? 아니. 문을 여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정신이 들었어. 문이 닫혔다. 은경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찢어진 튜브처럼 힘 빠진 캐리어를 끌어안았다. 벽 너머로 라면 끓는 소리가 부글부글 싼 조미료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피오니 향과 적포도주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의 물처럼 빠져나갔다. 다음 날 여의도의 유리빌딩은 잿빛 하늘을 비췄다. 재석은 박앤 파트너스 응접실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식은땀에 젖었다. 박이 나왔다. 차도 권하지 않았고 서론도 없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전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아십니다. 박이 앉아 또박또박 말했다. 신탁 입금 완료. 윤미숙 장학금 가동. 이만희에게 차증여. 김 선생은 그분이 고른 곳에서 그 누구의 그림자도 없이 쉬고 계십니다. 오늘 이후 모든 연락은 우리 사무실을 통해.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튀어나온 질문. 전부 다요? 박이 일어섰다. 허리를 곧게 세웠으니까. 재석은 눈을 훔치며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앞에 벽이 완성되어 있었다. 법과 의지와 유산으로 쌓은 벽. 틈은 없었다. 로비로 나오다 그는 접수대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를 보았다. 윤미숙 장학금 로고가 찍혀 있고 제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감사편지 1기 후보자. 그는 발을 멈추었다. 손을 대지 못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자존심의 두꺼운 껍질을 비집고 들어오는 가느다란 칼처럼 심장 끝을 톡 건드렸다. 밖에선 여의도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한 중년 남자가 인파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빈손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다. 모든 걸 잃는 일보다 그 모든 것을 지킬 이유가 사라지는 일이 더 무섭다는 것을. 한편 다른 곳에서 영호는 환한 창가에 앉아 매끈한 새 책상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펜을 들어 종이에 한 줄을 썼다. 미수가, 우리 장학금에 첫 아이가 생겼어. 그가 미소 지었다. 그의 그림자는 계산에 능한 자들의 손에서 멀어졌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살게 될 아이들의 한 푼, 한 줄 속에 더 분명히 남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서울 성북의 작은 아파트. 5층. 아몬드 나무가 줄지어 선 비탈길을 내려다본다. 새로 달린 나무문,
단단한 잠금 장치. 내가 스스로 열쇠를 돌린다. 클릭 짧고 달콤한 하나. 붙들어 세우는 손도, 낚아채는 손도 없다. 이번 문은 내가 연다. 방은 30몇 제곱 남짓. 흰 벽, 옅은 결의 마룻바닥. 내가 고른 것들만 놓였다. 매끈한 나무 탁자. 하나. 접이식 의자. 작은 전기 포트. 낮은 책장. 많지 않아도 충분하다. 누구의 강요도, 뽐낼 장식도 없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택한 것들 뿐. 선반 위에 미숙의 사진을 올렸다. 가지런히 올린 머리, 부드러운 눈. 사진은 예전과 같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무겁지 않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수가 너를 새 집으로 데려왔어. 크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여는 집이야. 말했사이. 해가 기울 무렵 근처 공방에서 자투리 나무를 조금 샀다. 수액 냄새가 손바닥에 배어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창가에 작은 작업대를 놓고 톱과 끌 사포를 정갈히 올려둔다. 밤이 내리자 노란 스탠드 불 아래 앉아 나무를 다듬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톱질은 고르게 이어졌다. 오래전 미숙에게 바늘땀을 넣으라며 만들어주던 것처럼 작은 상자 하나를 완성했다. 탁자 위에는 흰 봉투가 한 통, 윤미숙 장학금이라고 인쇄된 로고 박 변호사가 보낸 것이다. 사흘을 그대로 두었다가 오늘 손끝에 나뭇결이 매끈해진 뒤에야 칼끝으로 봉을 땄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 둥글고 약간 기운, 아직 어린 필체, 김영호 어르신께. 저는 인천의 한 여학교 1학년 에이나 리입니다. 유미숙 선생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 이름을 딴 장학금 덕분에 미술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티. 손이 떨렸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가슴을 수년간 눌러오던 바위덩이보다 더 무거웠다.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편지를 막 만든 나무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 살짝 가슴에 대었다. 그때 미숙의 웃음소리와 낮은 기침이 스쳐 지나갔고 이어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봤지 영호, 우리 집 등뼈는 아직 고다. 남이 문을 부술 수는 있어도 네 허리는 꺾지 못해. 나는 눈물 사이로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목구멍에서 막히지 않는 웃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을 열었다. 서울의 아침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와 떠도는 먼지 알갱이에 닿는다. 골목 아래서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며 등교하고 버스 바퀴가 길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나고 호떡을 외치는 손술에 장수의 구호가 퍼진다. 익숙한 것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나무 상자를 들어 탁자 위에 올렸다. 첫 번째 편지를 품은 상자. 곧 더 많은 편지를 품게 될 것이다. 그게 나의 유산이다. 아파트도 자동차도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기회의 문.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펴고 첫 줄을 적었. 윤미숙 장학금 첫 해. 제1호 학생 아나리. 인천여학교. 글씨는 약간 떨렸지만 획마다 또렷했다. 미사여군은 필요 없다. 진실이면 족하다. 오후에 박 변호사가 전화를 했다. 영호 씨, 신청서가 2통 더 들어왔습니다. 바로 심사하실래요? 천천히 하죠. 내가 답했다. 한 달만 주세요.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직접 읽고 싶습니다. 그가 전화 너머로 웃었다. 이제는 정말 문을 여는 사람이시군요. 전화를 끊고 등을 등받이에 기대어 맥박을 들었다. 서두르지 않고 헐떡이지 않고 누구의 조종에도 흔들리지 않는 박동. 잠들기 전 문가에 서서 차가운 금속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언젠가 요양원 203호의 문이 뒤에서 닫히며 그러나 오늘 문은 앞으로 열렸다. 서울의 밤바람이 들이치고 골목에 아몬드꽃 향이 옅게 스쳤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아주 작게 속삭였다. 문은 내가 여는 문. 그리고 안다. 내가 여는 문마다
그 너머에는 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